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이 새벽에 출근하다 보면 일감을 찾아 나온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모습이나 이들을 현장으로 실어 나르는 승합차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요즘 정말 일감이 없다고 합니다. 새벽에 나갔다가 일감이 없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지난 1월 건설 일용직 노동자 수가 9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2% 넘게 줄었다고 하고요. 당연히 근로소득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일을 하더라도 일당이 줄거나 지급이 밀리는 일들이 다반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밀린 임금을 대신해서 공사 현장에 고철을 가져다 파는 일까지 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건설업뿐 아니라 유통업이나 많은 분야에서 일자리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실업급여 신청자도 역대급이라고 하는데요. 일자리가 해결돼야 가계소득과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서민들은 고철까지 내다 파는데 현실에 맞는 일자리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일자리 현장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3월 11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인데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 작물들이 다른 밭으로 이사를 갈 때 어떻게 옮겨져야 하는지 살펴보고요. 또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에는 월 300만 원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비롯한 경제 뉴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들 지금부터 부지런히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많이 포근해진 것 같은데 관장님 그럴수록 더 바빠지셨을 것 같아요. 네, 요즘 그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 주변에서는 개구리들의 사랑의 세레나데가 울립니다. 약간 중저음에 구슬 굴러가는 소리 비슷한데요. 굉장히 감미로운. 정말 중저음에 구슬이 굴러가는 소리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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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재밌는 게 네. 이제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군포에서 울리는 개구리 소리하고 수원에서 들리는 개구리 소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군포의 개구리랑 수원의 개구리가 노래를 다르게 부른다. 네, 같은 개구리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동네 유행이 다른가 보죠. 사투리로 노래를 부르나 뭐 이런. 그래서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농부들이 봄에 느끼는 것들은 대개 이제 이렇게 뭐 봄나들이나 꽃나들이 대신에 주변에서 느끼는 것을 가장 섬세하게 관찰하는 위대한 관찰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올해 농사는 어떻게 새로운 변화가 있나요? 어떤가요? 올해도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농장을 새로 얻은 곳이 생기면서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농막이며 화장실 또 비가림 시설하우스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짓던 농장을 내놓게 되어서 인근 화성과 안산에 새로 생긴 농장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회원들에게 씨앗 나눔을 마치고 나니까 또 땅을 달라는 회원분들이 계셔서 한 곳은 또 주말 농장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농장 임대료가 비싸서 옮기는 것인데 주변에서 농사하시는 분에게 임대료 이야기를 했더니 요즘은 돈을 받으면서 농사해야 한다고 왜 돈을 내면서 농사하냐고 이렇게 하십니다. 또 괜히 또 주변 땅 임대료를 제가
그동안 높여놓은 게 아닌가라는 좀 항의도 받았습니다. 아유, 또 농사를 너무 잘 져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기도 한데 그 농장을 어쨌든 옮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떠세요? 농장을 이사하면서 기존의 밭에 심어져 있던 월동한 단연생 작물들을 옮겨 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겨울에 또 실내로 들여놓은 작물들도 밭으로 다시 이사를 해야 하고요. 올리브, 치자, 딜과 같은 허브류까지 다시 밭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또 밭에는 차이브, 숙부쟁이, 취, 참나물, 부추, 파 종류들이 새로운 땅으로 옮겨갈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능금, 자두, 배와 같은 토종 과수들도 좀 옮겨 심어야 하는데요. 와, 되게 많은데요, 지금? 이런 옮겨 심는 작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언제 들어도 옮겨 심을 게 굉장히 많은데 먼저 이제 땅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미리 어떤 준비를 해서 옮기는 게 중요한 건가요? 먼저 옮겨 심을 자리에 거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아니에요? 네, 옮겨 심는 과정에서 잔뿌리가 형성될 때는 거름이 없는 것이 잔뿌리 발달을 돕습니다. 거름을 한다면 구덩이에 거름을 만약 했다면 네. 했다면 구덩이에 거름이 없는 깨끗한 흙으로 거름을 덮어준 위에 이렇게 심는 것이 좋습니다. 종류에 따라 이제 수분이 많이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일항의 높이라든지 고랑의 깊이를 잘 조성해서 밭을 준비합니다. 거름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군요, 이게. 네네. 그리고 토종 과수로 옮겨 심을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토종 과수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과수나 수목 종류는 분뜨기라고 해서 네. 뿌리공을 만듭니다. 우리 묘목들이 이렇게 트럭으로 옮기는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뿌리 부분이 동그랗게 크게. 예, 그걸 이제 뿌리공 또는 이제 분뜨기한 뿌리라고 그러는데요. 나무 원줄기의 10배 정도로 둘레를 파고 또 밑에 길게 아래로 내려간 죽은 쥐뿌리 그러니까 네. 그것은 이제 잘라내고 잘라내도 돼요? 예. 네. 그다음에 흙을 포함해서 이렇게 고무끈이나 새끼줄로 묶어서 만듭니다. 뿌리공에서 흙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이렇게 감싸주는데요. 묘목가게에서 보통 이렇게 만들어서 묘목을 팔기도 하죠. 예. 부직포로 만들어서 가방처럼 만들어진 부직포 화분에 감싸기도 하는데요. 이때에도 끈으로 묶어줘서 흙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안에 과수나무에 잔뿌리들이 있습니다. 옮겨 심고 나면 얼마간은 이 잔뿌리들이 이 뿌리공 안에 남아있는 잔뿌리가 네.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잘라낸 잔뿌리만큼 지상부에 있는 장가지들도 좀 정리를 해줍니다. 잔뿌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분을 좀 증산시키는 장가지가 많으면 뿌리가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좀 수분 스트레스를 받아서 시들기도 하고 좀 초기 정착이 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잘 자리를 잡으려면 이제 심는 깊이라든가 이제 거름을 주는 일까지 신경 쓸 게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구덩이를 파고 뿌리공을 심고 흙으로 덮어주고 꾹꾹 빈 공간이 없도록 밟아줍니다. 심는 깊이는 뿌리공이 위쪽 부분이 네. 살짝 보일 정도로 이렇게 심게 되는데요. 너무 깊게 심으면 뿌리의 호흡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집이라고 해서 물 웅덩이를 만들어줍니다. 원줄기를 중심으로 도넛 모양으로 턱을 만들고 그 안에 물을 듬뿍 채워주어 뿌리공에 밭흙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합니다. 나무가 커서 바람에 흔들릴 수 있는데요. 이때는 버팀목을 45도 정도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서 원줄기에 묶어줍니다. 흔들리면 잔뿌리들이 또 이렇게 상할 수가 있거든요. 거름은 날이 풀리고 나서 웃거름 형태로 도넛 모양의 물집 바깥쪽에 동그랗게 구덩이를 판 다음에 완숙된 퇴비를 넣고 파낸 흙으로 다시 덮어주는 방식으로 거름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월동안 단연생 작물들 이거는 어떻게 옮겨야 되나요? 부추, 파, 나리, 백합, 숙부쟁이와 같은 단연생들은 뽑지 말고 삽으로 작물 주변에서 흙을 퍼 올리듯이 이렇게 캐냅니다. 네.
그러니까 잔뿌리들이 나오게. 네. 예. 그리고 이제 포기를 잡고 붙어 있는 이건 잔흙을 좀 털어냅니다. 잔흙을 묻힌 채로 이렇게 옮기면 너무 무겁거든요. 털어내도 또 이게 뿌리들이 굉장히 강해서 네네. 살아납니다. 보통 이런 작물들은 분월이라고 해서 뿌리에서 새끼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옮겨 심기를 해서 작물 간의 간격을 넓혀주는 것이 올해 또는 이후에 이제 생육에 유리합니다. 잔흙을 털어내면서 이렇게 포기 나눔을 포기를 이제 분리하는 작업으로 포기 나눔을 해주고요. 잔뿌리가 많으면 옮겨 심는 과정에서 거추장스러우니까 잔뿌리를 3cm 정도 남기고 그냥 그 밑으로는 잘라냅니다. 이게 심을 때 이게 잔뿌리들이 많이 있으면 심을 때 거추장스럽거든요. 그래요. 네. 지상부는 이제 뭐 작년에 나왔던 부분들이 다 말라서 없을 수도 있지만 아직도 마른 상태로 이렇게 달려 있다면 잘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옮길 준비를 하고요. 옮기는 거리가 멀거나 또는 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심어야지 이런 식으로 시간이 좀 지체될 경우에는 예. 텀이 좀 길 때는 젖은 천이나 신문지로 덮어주어서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심고 나서 물을 듬뿍 줘서 흙과 작물 뿌리가 밀착되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새로운 싹이 돋아날 때쯤 이제 웃거름 형태로 나무한테 했듯이 바로 그러지 말고 기다렸다가 새싹이 돋을 쯤에 웃거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쯤이면 잔뿌리들이 발달해서 안정을 찾은 자리를 잡은 때입니다. 네네. 이런 일들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은 밭을 옮길 때만 필요한 거죠? 저는 이제 밭을 옮기는 과정에서 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밭을 옮기지 않더라도 같은 밭 안에서 작물이 성장하기에 작물 간의 간격이 너무 촘촘해지거든요. 계속 새끼치기를 해서 네네. 계속 번져나가니까 이럴 때는 이런 작업을 옮겨 심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작물 간의 간격을 넓혀주고 또 포기수를 나가는 또 작업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 저장해둔 무 배추 이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많이 질문으로 들어오시죠. 예. 이거 다시 심어야 한다고요? 예. 땅에 이제 우물 파서 이렇게 저장했던 무와 배추와 같은 작물들은 다시 캐서 심어야 합니다. 무는 뿌리라서 무청이 나오는 윗부분이 살짝 나오게 심으면 되는데요. 혹시 무에 저장 중에 상처가 나거나 뭐 이렇게 상한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고 심어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하얀색 부분이 무는 하얀색 부분이 뿌리고 그래요? 밑에 초록색이 아니고 위에 초록색 부분이 줄기입니다. 밑에 초록이 아니네요. 위에 초록이네요. 그죠? 하얀색이 뿌리다. 하얀색 부분을 좀 잘라내고 초록색 부분만 심어도 살아나는데요. 대신에 절단 부분을 이제 썩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벌레들이 이렇게 침해를 할 수 있어서 절단 부분을 에탄올을 좀 분무기에 넣어서 이렇게 분무하는 방식으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 배추의 경우에는 뿌리는 빈약한 반면에 배추통이 이렇게 다 전체가 다 이파리니까 너무 증산작용이 많아서 보통 그 배추통 절반쯤을 잘라내고 뿌리 부분을 심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그 안에서 잘라낸 부분 안에서 또 새로운 잎이 다시 돋아 나옵니다. 무와 배추는 한 포기로는 씨앗을 맺을 수 없다고 지난 시간에 한번 어느 분이 가평분이었나요? 질문에 와서 답을 드렸는데요. 반드시 2포기 이상 심어야 하고요. 적어도 5포기 정도도 돼야죠. 안정적입니다. 충분히 심어야 되겠네요, 좀. 다른 꽃에서 다른 포기의 꽃에서 이렇게 꽃가루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꽃 피는 시기가 제각각일 때가 있어요. 어느 것은 뿌리를 빨리 정착시켜서 꽃대를 빨리 올리고 어느 건 이거 꽃대를 올려나 말려나 이렇게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일찍 나온 꽃들을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 옆에서 또 다시 이제 꽃대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꽃 피는 시기를 일치시켜주는 노력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답변 못 드린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665님.
고추 모종을 키우고 싶은데요. 모종판에 씨를 뿌리고 비료도 뿌려야 됩니까? 하고 물으셨네요. 네. 아마 지금 한참 요즘 이제 육묘가 진행 중이고 또 이제 시작되는 그런 작물들도 있을 텐데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걸 한번 다뤄야 될 것 같긴 네네. 합니다. 네. 그 모종 흙이라고 하는 원예용 상토에는 기본적으로 한 3주 정도분의 거름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거름을 안 하고 한 3주 정도 기른 다음에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흙에다가 이렇게 가식이라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옮겨 심는 작업을 예.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흙이니까 거기는 또 다른 3주분의 또 거름이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옮겨 심기 작업, 가식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별도로 이렇게 비료는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3주분의 또 다른 이제 흙이 이제 거름이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 액비 형태로 이렇게 이제 빨리 ip사기에다가 이렇게 시비하는 형태로 이렇게 기르는 게 좋습니다.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예. 5536님, 진딧물이 생길 경우에 농약으로 대처하는데요. 이거를 친환경으로 하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사실은 친환경 방제제라 하더라도 다 농약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산화탄소 가스통을 가지고 이렇게 에어건 형태로 이렇게 분무하면 질식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방식도 있고요. 다양한데요. 주변에 뭐 끈끈이라든지 노란색의 끈끈이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진딧물이 이제 튀어오르거나 날아오르면서 붙게 해서 이렇게 잡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 아직은 이제 날이 추워서 진딧물이 아주 극성을 부리지는 않는데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시도할 때 비용이 많이 들면 네. 약간 주저될 것 같은데. 네, 예. 끈끈이가 가장 저렴한. 끈끈이.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3661님, 경산시 농부입니다. 작년에 서리태 농사 졌는데 대부분이 쭉정이로 콩알이 어린 모양이에요. 꽃이 늦게 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토질이나 기후 때문일까요? 하고 물으셨어요. 네, 또 2434님이 충남 태안에서도 흰 콩을 가을에 수확했는데 검은 콩이 여물지 않았다고 이렇게 아이고, 예. 질문 이렇게 해오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시기가 중요한데요. 한 6월 20일경 이전에 이제 심어야 되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찍 심으면 또 잎만 무성하니까 6월 20일경에 파종하는 게 중부지방에서는 딱 맞습니다. 네. 주로 이제 경산시면 저기 경상도인가요? 네, 좀 남도 지방에서는 좀 일찍 심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한 6월 초 정도에 심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각 지역별로 콩 심는 시기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콩 농사 관련해서 제가 강조했던 게 콩 순지르기를 한 이후에 반드시 웃거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콩 순질기를 하고 네. 웃거름을. 예. 네. 콩꽃 피기 전에 웃거름을 해야 되거든요. 콩은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뿌리옥 박테리아가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콩꽃 피기 직전에 뿌리옥 박테리아들이 다 없어져요. 네네. 죽어요. 네. 이제 콩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뿌리옥 박테리아한테 나눠줄 양분이 없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네.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들이 없어지니까 이때는 웃거름을 통해서 좀 보충을 해줘야 콩알이 많이 달리고 튼실한 콩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청취자 한 분과 직접 전화 연결해서 궁금한 질문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분당에 사는 이인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선생님. 궁금한 거 반갑습니다. 직접 물어봐 주시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년 전에 상자 텃밭을 한 50개 받아서 어린이집하고 우리 경로당에서 키우는데 약간 이 햇빛이 좋지가 않으니까 이게 상추 뭐 이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돼지 감자하고 그 치커리 뭐 이런 거 저기 부추 이런 건 좀 심어 먹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좀 추천 잘 키워서 좀 할 수 있는 거 추천 좀 받았으면 하고. 네네. 네. 몇 년째 심고 계세요? 지금 3년 차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흙을 좀 바꿔줄 필요도 있는데. 흙은 안 흙은 한 번도 안 바꾸셨어요? 바꿔주고 비료만 조금 줬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흙이 계속 네.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네. 이제 그 작물들이 이제 배설한 배설물들이 그 흙에 이제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름만 주는 게 아니라 네. 계란 껍질이라든지 이런 걸 좀 부셔서 올려놔서 네. 토양의 이제 산도를 조절해 줄 필요도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런 작업을 좀 해주시고요. 네. 뭐 상추라든지 상추 정도? 예, 상추나 치커리 이런 엽채류 종류는 예. 햇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예. 잘 자라는 작물에 속해요. 근데 상추는 좀 약하고 치거리는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치거리를 좀 심어서 먹고 예, 다른 거는 또 뭐 딴 것도 뭐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예, 아욱이라든지 근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될 거고요. 근데 상추가 잘 안 됐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예. 토양이 이렇게 좀 약간 그 산성화되는 그런 네. 게 있어서 지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토양 개량을 한번 그렇게 계란 껍질이라든지 아니면 석회로 네. 석회를 조금 부어서 이렇게 흙을 뒤집어주는 그런 예.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봐도 네네. 될까요? 그럼요. 산소에 이 주변에 이 진달래가 많이 있는데 제가 국화 분재도 조금 배워가지고 국화 좀 주변에 심으려고 그러는데 네네. 몇 년 전에 이 파란 드립제라고 그게 제초제였나 봐요. 네네. 누가 잡초 없애는데 좋다고 추천해서 그걸 뿌린 후에 국화도 죽고 하여튼 아이고. 근데 네. 국화를 그 후에도 심어도 잘 네. 안 돼요.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토양을 좀 어떻게 바꾸나 어떻게 해야지 음. 다른 나무나 무슨 국화나 뭐를 심으면 좀 좋을까요? 제초제를 뿌린 자리에다 심으신 거예요? 예. 아무래도 잔류성이 좀 있는 제초제인 모양이네요. 예. 파란 드립제요. 네. 제가 상품을 잘 모르고요. 예, 제초제가 이제 토양에 잔류할 수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좀 땅을 옮겨서 심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예. 아마 이제 국화 종류가 한참 한 6월쯤 되면 네. 이렇게 잎이 줄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꺾어주려도 잘 살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번식하는 방법을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무는 혹시 뭐를 심는 게 그냥 주변에 진달래가 많은데 연산홍이나 그런 게 나을까요? 그러면은? 진달래 같은 경우가 진짜 그 그늘 쪽에 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햇빛이 많이 부족한 모양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햇빛은 좋은데 진달래는 그 네. 주변에 잘 돼요. 진달래가 보통 산에서 보면 북쪽에서 진달래가 많이 자라요. 그만큼 햇볕이 이제 약한 데서 잘 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종류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극음수라 그래요. 네. 그렇게 이제 그늘에서 자라는 이제 나무 종류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산홍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연산홍이요? 예. 예. 네, 선생님 어떻게 오늘 좀 도움이 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대대적으로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잘 되시면 저한테 문자 또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네, 말씀 언제든.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1556님, 강원도 춘천입니다. 체리나무가 10년생인데 꽃은 많이 피는데 수확이 몇 개 안 됩니다.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보통 이제 나무는 심어놓으면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나무도 마찬가지로 영양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진짜 할 일 많잖아요, 네. 사실은. 그다음에 물 관리도 해야 되고요. 맞죠.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송하기 전까지는 이걸 몰랐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가지 정리라든지 뭐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꽃이 많이 피었다면 꽃도 솎아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영양 상태 상으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열매만 달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모두 수확하겠다고 남겨놓으면 자동으로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아예 또 생육 상태가 불량해지기도 합니다. 예, 외려 더 안 좋을 수 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이어서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관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경제가 어렵지만 쉽게 풀어드립니다.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 오늘도 동아일보의 강우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전해주실 소식 어떤 건가요? 예, 그 은퇴 이후에 국민연금 받는 연금 수급자분들 중에서 네. 올 1월부터 매달 300만 원씩 받는 67세 가입자가 생겼대요. 이게 처음인가 보네요. 네. 300만 원을 받는 거는. 네, 이게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됐는데 처음이래요. 이게 사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이 정도 은퇴하고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지난해 전체 국민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 수령액이 65만 원 정도였대요. 야, 이건 뭐 거의 한 4-5배 받는 건데. 그렇죠. 지금 300만 원을 받는 거면? 예. 국민연금으로만. 예. 근데 이제 A 씨가 그러니까 편의상 이 67세 가입자를 A 씨라고 할게요. 예. 근데 A 씨가 300만 원을 받게 된 비결이 단순히 연금을 많이 납입했기 때문만은 아니래요. 아니래요. 예. 어쨌든 그럼 비결이 뭐랍니까? 일단 국민연금 가입하고 나중에 수령 많이 하려면 3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그리고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소득 대체. 그러니까 이제 연금으로 소득의 몇 퍼센트만큼을 보존해 줄지에 관한 것인데 지금 막 여야가 막 팽팽하게 논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 이건 국민연금이 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3가지가 길고 많을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가입 기간이랑 예. 납부한 보험료의 예. 액수. 예. 예. 그래서 사실 A 씨는 30년 이상 가입 기간 유지했고 지금보다 소득 대체율 높을 때 가입을 해서 조금 유리하시긴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데 A 씨는 연금 받는 연령을 5년 뒤로 낮추는 제도를 활용했어요. 이걸 노령연금 연기제도라고 하는데 2007년에 도입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65세에 예. 받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예. 약간 늦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금 수령자들의 각자의 노후 대비 상태, 소비 성향, 기대 수명 같은 걸 고려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 활용하면 보험료 더 안 내고 연금 수령 시점만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어요. 그리고 연금 수령액의 전부를 늦출 수도 있는데 일부를 늦추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A 씨는 최대로 미룰 수 있는 기간인 5년을 전액 미룬 사례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1년을 미루면 1년 미룰 때마다 매년 7.2%씩 월 단위로 네. 따지면 0.6%씩 연금액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은퇴 이후에 지금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면 네. 1년 연기하면 107만 2천 원을 1년부터 매달 받아요. 예. 그리고 최대 기간인 5년을 미루면 36%니까 136만 원이 돼요. 와. 예. 그러니까 미뤄서 더 많이 받으면 근데 좋기는 하겠는데. 그렇죠. 예.
그 여력이 없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여력이. 그래도 어쨌든 이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신청을 한다면 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이게 연금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뭐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같은 게 많으면 수령하는 액수가 깎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이 국민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은퇴 준비가 안 된 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에 나의 월 평균 소득이 올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 이게 올해 기준으로 308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이거보다 많으면 수령 금액이 깎여요. 그리고 이 308만 원을 얼마나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깎이는 금액도 제각각이에요. 저도 약간 헷갈려가지고 국민연금 대표번호 1355거든요. 예. 여기 전화해서 내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 가지고 물어봤는데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전화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1355. 예.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직장 다니시는 배우자 계시거나 직장 다니는 자녀 밑으로 건강보험 올려두면 그 회사가 대신 내주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기준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예요. 이거 그냥 12로 나누면 한 달에 167만 원이거든요. 예. 167만 원 이상의 소득을 거두고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요. 그러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커진 건강보험료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 연금을 상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문제를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 반대로 이제 우리가 지금 늦추는 걸 수령 예. 시점을 늦추는 걸 얘기했는데 예. 이 수령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조기 수급도 가능해요. 하지만 방금 A씨 사례와 정반대로 오히려 연금이 깎일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기 수급 신청한 분이 작년에 96만 명이나 돼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추산했을 때 올해도 한 107만 명 될 것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 시점은 빨라지는데 연금은 못 받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백기죠. 그죠, 연금 공백기가 예. 많아진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예.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인데요. 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 연일 홈플러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기업회생 신청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 직접 취재를 하셨다는데 예. 현장 상황이 어떤가요? 이게 장 볼 때 취재했는데 이게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했잖아요. 네. 근데 이러면 제일 달라지는 게 기업어음이랑 회사채 같은 금융채권이 동결돼요. 홈플러스가 당장 채권을 안 갚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홈플러스가 채권 갚고자 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홈플러스가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법원에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수락했어요. 근데 정작 점주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현장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봤던 분들이 한 대여섯 분 있는데 디저트 가게 사장님은 1, 2월 매출 정산금 2천만 원을 지난주에 받았어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오전만 해도 이게 그러니까 홈플러스 입점에 있는 그쵸. 디저트 가게 사장님. 예. 그래서 3월 4일 그 회생 절차 신청한 날 오전만 해도 은행에서 정산금 지급에 문제 없다고 했는데 오후에 정산 불가능하다고 아이고. 답을 줬대요. 오전이랑 오후가 이렇게 입장이 예. 그리고 그래서 일주일 정도 상황이 안 바뀌면 휴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의류가게 사장님은 홈플러스 전용 카드 단말기 대신에 외부 업체 단말기를 교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정산 못 받는 상황이 또 반복될까 봐 걱정돼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국민신문고 민원에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홈플러스가 이제 6일부터 상거래 채권에 대한 변제를 재개했다는 입장인데, 예. 근데 지금 이제 11일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14일인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예. 구체적인 대금 지급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들었는데, 예. 이 소상공인들이 정산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예. 홈플러스가 발표한 자료를 좀 미세하게 보면 네. 미세하게 다른 지점들이 있어요. 이제 어제 변제 계획을 14일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까지 마련하겠다. 근데 6일날 지난주 6일날에는 다음 주 중에 미지급 대금 입금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6일 시점에서 다음 주면 이번 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급 완료라는 표현에서 계획 수립으로 이 뉘앙스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예, 계획 수립이라는 거니까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14일이라고 하면 오늘부터 사흘 정도의 기간 뒤인데 네. 이건 소상공인 입장에서 분통 터지는 일이거든요. 이 예고도 없이 기업 회생 신청한 게 3월 4일이고 지금 상당수 점주들이 정산 못 받고 있는데 갚을 계획을 14일까지 마련하겠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점주들 입장에서는 4일에 정산을 못 받았는데 14일이면 10영업일이에요. 10영업일 동안 운영할 자금을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대금 정산의 기본이 하루도 안 밀리는 건데 그렇죠. 기본을 어긴 거죠. 예. 그래서 특히 점주들 같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변제 계획이 지금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 계속 두면 엄청난 피해와 불안감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네. 야,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그 홈플러스 상품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지금 쓸 수 있나요? 어떤가요? 예. 쓸 수는 있는데요. 네. 홈플러스 이외의 곳에서는 상품권을 지금 안 받고 있어요. 원래는 받았는데. 예, 원래는 받았는데 그래서 보면 빕스, 신라면세점, CGV에서 원래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었는데 이걸 안 받고 있어요. 보이콧하는 거예요.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사용이 가능한데 홈플러스 불안하니까 안 받겠다라고 해당 기업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홈플러스가 제휴사, 가맹사와 소통해서 해결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 해소 안 될 거예요. 상품권 있으시다면 최대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빠르게 사용하는 게 맞고 네, 저도 지난주에 있었던 5만 원 다 썼습니다. 예. 그 점주분들 어쨌든 대금 정산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런 와중에 예.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예. 이게 전국 각지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이름의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들이 사실 자영업자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마치 유료 컨설팅 서비스처럼 둔갑해서 수수료를 챙기는 돈 브로커들인데요. 내라고. 아, 예. 진짜 나빴네요. 그러니까요. 예. 나빴어요. 이를테면 이런 식이에요. 뭐 제가 신용보증재단에 아는 직원이 있는데 여기 통하면 사업자 대출을 좀 더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1년에 비용을 내셔야 한다는 식으로 자영업자분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급좀 필요하신 사장님들은.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온통 이런 뉴스들인 것 같은데, 야, 예.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가 예. 주식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요? 예, 요새 주식하시는 분들 메신저 앱 텔레그램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예, 따로 만들어서. 예, 마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처럼 이제 그쵸. 특정 사람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텔레그램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여겨졌던 채널 운영자가 이런 행위를 했어요. 뭐 이런 식인데 일단 내 계좌로 미리 사두면 걸리니까 친구 계좌나 가족 계좌 빌려가지고 코스닥 상장사 주식 300개를 왕창 사둬요. 예. 그다음에 그 주식들을 텔레그램 추천을 구독자한테 하겠죠. 예. 추천해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이 덩치 크고 무거운 주식은 사실 주가가 움직이기 어려운데 코스닥에서 우리가 막 이름도 잘 모르는 낯선 종목들은 가격이 엄청 출렁이고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사둔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추천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시세 차익을 거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야, 근데 사실 이런 뉴스를 처음 듣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런 얘기도 주변에 굉장히 많이 들리고 예. 근데 아직도 이렇게 많다는 거는 예. 네, 좀 심각하네요. 예. 언제나 이렇게 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런 거를 애초에 막을 방법이 없는지 예,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 지금까지 동아일보의 강우석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포근해지고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올 때 괜찮았나요? 좀 자욱했죠. 진짜 아직도 많이 자욱해요. 예,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행 등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출근길에 마스크 쓰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또 물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